2017년 여름 강원도 고성 앞바다입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60kg이 넘는 잠수복을 입은 남자가 배 위에 섰습니다. 박명호 51세.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저승 가서 보다가 이승 갖다 쓴다고 하거든요. 그가 종종 하는 말이었습니다. 머구리라는 직업은 매 순간이 생과 사의 기로였습니다. 30m 아래 해저에서 문어와 해삼을 잡는 일, 한 가닥 산소줄에 목숨을 맡기고 내려가는 일이었습니다. 수면 위에서 아내가 호흡기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어려 있었습니다. 11년이 지난 지금도 남편이 바다에 나갈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오늘은 돌아오지 않는 건 아닐까?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2006년 5월 24일, 작은 목선 하나로 황해를 건넌 그날 말입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 황해남도 옹진군입니다. 중대장 박명호는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100명의 부하들이 영양실조로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국가는 쌀만 주고 부식은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 해도 비료도 농기계도 없었습니다. 이거 안 되겠어. 그는 새로운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바다였습니다. 이깔나무를 베어 목선을 만들고 해상 부업에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방독면 호스를 개조해 잠수를 했습니다. 성게, 문어, 해삼을 잡아 올렸습니다.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사단 10,000명 중 그의 중대만 영양실조 환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상부에서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박 중대장, 자네 대단해. 하지만 칭찬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상관들이 찾아와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해산물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면 또 달라고 했습니다. 주지 않으면 미운 털이 박혔습니다. 너 지금 잘 나간다고 기고만장했구나. 결국 그는 좌천되었습니다. 풍산 비행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가 KBS 제2라디오를 듣게 된 것은 말입니다. 공군이었기에 라디오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평양 방송 주파수와 비슷해서 때로는 남한 방송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오늘 쌀 가격은 80kg에 12만 원입니다. 평균 월급은 250만 원 수준입니다. 그는 밤 2시까지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뉴스, 시사평론, 모든 걸 들었습니다. 남쪽 사람들의 삶이 궁금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가려면 그곳에 대해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것과 다른 세상이 있어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설득하는 데만 1년이 걸렸습니다. 왜 가려고 해요? 우리 지금 괜찮잖아요. 그곳엔 미래가 있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야 해.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쪽으로 가서 어떻게 살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박명호는 제대를 결심했습니다. 매트리스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상 나팔이 울려도 점호 시간이 되어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꾀병이었습니다. 1년을 버티자 결국 제대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제대 후 그는 곧바로 어선에 올랐습니다.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해상 탈북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항로를 익히고 경비정의 움직임을 파악했습니다. 아내의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저 사람 언젠가 혼자 가버리는 거 아냐? 그녀는 남편이 출항할 때마다 가슴을 졸였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이 자라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들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배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항해를 가르쳤습니다. 아들까지 데리고 다니네. 아내는 결국 마음을 돌렸습니다. 갑시다. 3년의 설득 끝이었습니다.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계산하면 거의 10년이 걸린 결정이었습니다. 계획을 짰습니다. 시기는 봄이 좋았습니다. 겨울엔 바람이 거세고 여름엔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경비정의 패턴도 파악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대하고 기름이 없어 한 곳에 정박했습니다. 시동을 끄면 배터리가 약해서 다시 걸리지 않았습니다. 4월 25일로 하자. 인민군 창건일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술을 마시며 쉬는 날이었습니다. 경비가 느슨해지는 날이었습니다. 2006년 4월 25일 저녁입니다. 이불, 옷까지 쌀 2마대를 배에 실었습니다. 건물처럼 위장하려고 천을 덮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밤새 노를 저었습니다. 새벽에 휴전선 부근까지 왔습니다. 연평도가 보였습니다. 다 왔어. 아내와 아이들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박명호는 배를 돌렸습니다. 안 돼. 여기서 발각되면 1분 안에 잡혀. 다시 북으로 향했습니다. 낮에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다시 내렸습니다. 왜 돌아온 거예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연평도는 위험하다고, 다시 기회를 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평양에서 회의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 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5월 24일 아침입니다. 새벽부터 짙은 안개가 끼었습니다. 박명호는 직감했습니다. 오늘이야. 낮 1시에 출발했습니다. 지휘를 이용해 낮에도 배를 움직일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해두었습니다. 섬 옆에 숨어서 해가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막내 아들에게 술을 먹였습니다. 왜요? 자야 덜 무서워. 14살 아들은 엄마와 함께 탈북을 반대했었습니다. 술을 마시자 곧 잠들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배 마우라를 잘라냈습니다. 위로 튀어나온 부분을 없애 배를 낮췄습니다. 새우잡이 부표를 모두 바다에 버렸습니다. 들킬 만한 모든 것을 제거했습니다. 창과 쇠파이프로 만든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경비정과 마주칠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잠수복을 입혔습니다. 만약 총격전이 벌어지면 바다로 뛰어들어라. 아빠는요? 아빠는 싸울 거야. 너희는 물살에 떠내려가면 살 수 있어. 출항했습니다. 아내가 앞에서 망을 봤습니다. 개마고원 출신인 그녀는 눈이 밝았습니다. 큰아들은 펌프질을 했습니다. 배가 낡아 물이 샜습니다. 막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경비정,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배를 돌렸습니다. 우회했습니다. 경비정을 피했습니다. 중국 어선 200여 척이 불을 켜고 조업 중이었습니다. 저 가운데로 들어가자. 중국 어선 사이로 숨어들었습니다. 경비정이 그들을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빠져나왔습니다. 밤새 노를 저었습니다.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바람과 물살을 계산했습니다. GPS도 나침반도 없었습니다. 알코올을 빼먹은 군인들 때문에 나침반은 고장 나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안개가 걷혔습니다. 저기 부표가 보였습니다. 남한 양식장의 부표였습니다. 스티로폼으로 만든 큰 부표, 북한에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 왔어. 막내가 술에서 깼습니다. 만세를 불렀습니다. 가족 모두가 울었습니다. 섬이 보였습니다. 울창한 수림이 보였습니다. 북한의 민둥산과는 달랐습니다. 검은 염소떼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배를 댔습니다. 육지에 올랐습니다. 낚시하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박명호가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여기가 어디입니까? 옹진군. 아내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옹진군이요?
황해남도 옹진군 말씀이세요? 아니, 인천 옹진군. 출발한 지 25시간 만이었습니다. 해경이 왔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박명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북쪽에서 왔습니다. 연평도 쪽? 아니요, 그 위. 백령도? 그 위입니다. 해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국정원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박명호는 정확한 탈북 루트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같은 경로로 탈출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11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구체적인 항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겠죠. 오래됐으니까.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한국에 온 뒤 박명호는 방황했습니다. 처음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인권회의에 참석해 증언했습니다. 영국까지 갔습니다. 1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서해, 남해를 거쳐 동해로 왔습니다. 고성에 정착했습니다. 더 갈 데가 없더라고요. 머구리가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익힌 기술이 유일한 자산이었습니다. 60kg 잠수복을 입고 30m 해저로 내려가는 일. 위험했지만 가족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50이 넘어서 직업을 바꾼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가끔 다른 잠수부와 줄이 엉키는 일이 생겼습니다. 스크루의 호흡기가 감기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탈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위에서 살려주지 않으면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만두실 생각은 없으세요? 가족 때문에요. 혼자라면 안 했겠죠. 다큐멘터리 감독이 찾아왔습니다. KTX 잡지에서 그의 이야기를 읽었다고 했습니다. 5년을 설득했습니다. 올드 마린보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승낙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고 이제 독립영화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2017년 가을, 일본 해안가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낡은 목선들이 떠내려왔습니다. 배 안에는 시신들이 있었습니다. 북한 어민들이었습니다. 기름이 떨어져 표류하다 죽은 것이었습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 해상 탈북이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육로 탈북이 어려워지면서 바다를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배는 낡았고 기름은 부족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박명호는 뉴스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은 운이 좋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25시간의 항해, 경비정을 피한 행운, 안개가 낀 날씨, 모든 게 맞아떨어진 기적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바다로 나갑니다. 잠수복을 입습니다. 헬멧을 씁니다. 아내가 호흡기 줄을 확인합니다.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입니다. 조심해요. 알았어. 바다로 뛰어듭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쌉니다.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어둠 속으로 내려갑니다. 30m 해저 그곳에서 문어를 발견합니다. 40kg은 좋게 되어 보입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1,000원, 1,000원, 1,000원. 작은 문어를 셀 때는 그렇게 세다가 큰 문어를 보면 이렇게 셉니다. 30만 원. 망태기에 넣습니다. 오늘도 가족을 위해 버는 돈입니다.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아내가 웃으며 맞이합니다. 아들들도 배 위에서 손을 흔듭니다. 그들을 위해 바다를 건넜고 그들을 위해 오늘도 바다로 들어갑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 북녘 땅이 있습니다. 여전히 누군가는 바다를 건너려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목선 하나에 가족을 싣고 목숨을 걸고 출발할 것입니다. 파도가 일렁입니다.
바다는 오늘도 조용히 흐릅니다.